자, 이번에는 전국 최대 빅매치 지역구라고 하는 곳이 인천 계양을 가보겠습니다. 계양을 명룡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46, 서울경제신문 조사입니다. 갤럽이 조사했고요. 원희룡 40, 자 6%포인트 차입니다. 오차 범위 내 이재명 후보 앞서고 있는, 하지만 KBS 조사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. 17%포인트. 이건 한국리서치 조사인데요. 52대 35입니다. 자, 이쯤 되면은 뭐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어디는 접전이고 어디는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뭘 믿어야 될까요? 예, 가장 적었던 게 이 4%포인트 차이 난 것부터 이번에 또 한국갤럽 6%포인트 그리고 이번에 한국리서치가 17%포인트 네. 차이가 나는데 전부 다 면접조사입니다. 예. 이게 뭐 ARS 조사는 17%가 벌어졌다 이게 아니라 다 전화 면접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떤 이런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느냐. 뭔가 이게 설문사항에 문제가 있거나 묻는 순위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. 제가 그래서 설문사항을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. 못했는데 어떻든 하나 확실한 것은요. 아직까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선두를 한 번도 뺏기지 않았으니까 네. 오차범위 아니지만 선두를 뺏기지는 않았으니까 그대로 유리한 형국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원희룡 그 전 장관이 많이 따라갔다. 굉장히 많이 따라갔다. 조금만 더 노력하면 문자 그대로 초집전 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다. 이제 이 판단입니다. 뭐 어떻든 지금 원희룡 장관은 매일처럼 운동화 신고 그 이천수 축구 선수하고 같이 그 지역을 누비고 있는 모양이에요. 그런데 제가 이건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그 냉대를 많이 받다가 뭐 식당에 들어가도 냉대를 하고 당신 여기 왜 와서 뭐 이런 식의 냉대를 뭐 받고 밥맛 없다 뭐 이런 예. 얘기도 듣고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나아졌답니다. 역시 계속 얼굴을 비추고 또 그리고 냉대를 받더라도 웃고 고개를 숙이고 하는 그 진정성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조금 알아보는 것 아니겠느냐. 난 조금만 더 하면 문자 그대로 초접전이 벌어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의 목표가 있거든요. 첫 번째는 이번 총선을 그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완전히 민주당을 자신의 당으로 만들어 버린다. 명당으로 만들겠다. 이 성공을 했습니다.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정치 평론을 한 30년을 해오면서 이런 식의 공천을 본 적이 없습니다. 이건 정말 잔인하고 그리고 안면 몰수하고 그런 식의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도 이런 명당이 만들어진 게 통하는 거예요, 지금.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늘 얘기합니다만 151석 플러스 알파입니다. 이 절대 과반수를 얻겠다.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겸손 모드로 들어가죠. 한쪽에서 200석 운운하니까 그 200석 소리를 하지 마라. 200석 하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개헌까지 하겠죠. 그래서 지금 150석 플러스 알파.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발목을 잡고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. 이제 그 의도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인천 계양을 해서 당선이 되는 겁니다. 근데 그걸 막기 위한 다윗으로 돌을 들고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원희룡입니다. 그런데 가령 이재명이 골리앗이 되고 다윗이 되면 모든 선거는 그렇습니다. 한쪽이 골리앗으로 포맷이 되고 한쪽이 다윗이 되어버리면 다윗이 항상 이깁니다. 옛날에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처음 붙었을 때 힐러리는 늘 뒤에 병풍을 동원했거든요. 정계에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훌륭한 사회적 인사들 무대 한번 올라가면 그 20-30명씩 뒤에 섰단 말이에요. 이러니까 그 힐러리 집단이 골리앗처럼 보인 거예요. 여론은 늘 10% 우위였고 그런데 트럼프는 단출하게 자기 가족들, 아내와 딸 그 외에는 무대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. 이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은 부자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처럼 보였단 말이에요. 이러니까 선거를 뚜껑을 딱 여니까 제가 그때 한참 뭐 JTBC 모 프로그램 설진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인데 내가 분명히 이긴다 두고 봐라. 이건 트럼프가 이긴다.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만들기 때문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도 역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? 저는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조금만 더 겸손 모드로 가고 하면 나는 초접전이 벌어지고 초접전 벌어지면 이깁니다. 근데 국민의힘에 최근에 악재가 좀 많았잖아요. 너무 많았죠. 그러니까요. 좀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았죠. 난 그게 지금 걱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
윤 대통령의 그 민생 특보이며 네. 이게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겁니다. 사실요, 이종섭 문제, 황상무 수석. 예, 황상무는 진짜 책임져야 될 악재입니다. 예. 절대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기 때문에. 근데 이종섭의 경우에는 나는 국민의힘에서 처음부터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. 장관이 거기에 수사에 개입할 수도 없고, 그리고 사실 그 이종섭 장관 전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시대에 어떻게 법을 바꿨습니까? 군 안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지면 바깥 경찰이 너가 수사해라.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그 법안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. 이러니까 과거처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군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죠. 그리고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선. 근데 현장에 있었던 뭐 중대장, 그 외 대대장, 그리고 병사들을 평소에 총괄하고 있는 연대장, 이 선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많아요. 네. 과거에 겨울 동계훈련 가서 뭐 애들이 집단 동상이 걸리면 연대장이 옷을 본다라든가 책임지는 선이 이미 관례가 있습니다. 정해진 관례가 있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런데 사단장을 4개 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단장을 처벌을 한다. 병사가 저 밑에 있는 병사가 어떤 작업을 나갔다가 그 뭐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중상을 입었는데 그걸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단장을 처벌한 진리가 있는가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. 단 한 건도 없어요. 그 진급에 큰 영향도 없을걸요, 그 정도는. 예, 단 한 건도 없어요. 네네.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사단장까지 이게 군의 수사단장이 입건을 해서 경찰에 넘기겠다.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. 그 박모 대령이 네네. 넘기겠다. 이래서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초기에 내가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뭔가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예. 생각을 합니다.